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년차 여성이에요. 저희 부부는 이혼한 시어머니와 위아래층에 살고 있어요. 어머님께서 작년에 아버님과 이혼을 하시고 저희 윗집으로 이사를 오셨거든요. 이혼한 시어머니와 위아래층에 산다고 하면 다들 불편하지 않냐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저는 얼마 전에 출산을 하고 집에서 한창 산후조리 중이거든요. 요즘은 대부분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저는 성격상 그렇게 갇혀서는 못 지내겠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산후조리를 맡아주시겠다고 하셔서 어머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한테 산후조리를 받는 게 친정엄마한테 받는 것처럼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까요? 지난해 저희 시댁에서 벌어졌던 사건 때문에 1년 정도 어머님과 위아래층에 살다 보니 전보다 어머님과 많이 가까워져서 불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느 때보다도 화기애애하게 집안 분위기가 좋아서 요즘 같으면 걱정이 없겠다 싶어요. 그럼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되었느냐? 그건 바로 제 시아버지 때문이에요. 왜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제 시아버지는 70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엄청 이기적인 데다 철도 없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쥐똥만큼도 없는 분이세요. 저희 시어머니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님이 벌였던 행동을 보면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시아버지의 만행에 대해 폭로하려고 합니다. 저는 딸이 귀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빠가 5남매 중 막내인데 그중 딸을 가진 집은 저희뿐이거든요. 큰 집, 작은 집, 고모들까지 죄다 아들만 낳아서 딸이 귀한 상황이라 저는 태어나던 순간부터 온 집안 사람들 사랑을 듬뿍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자랑 같긴 합니다만 제가 인물도 좀 되고 공부도 잘해서 집안 어른들한테 특히 더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도 아빠와 두 오빠는 저라면 껌뻑했는데요. 그와 반대로 저희 엄마만큼은 저한테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다들 오냐오냐 하면 버릇이 없어진다는 게 이유였죠. 어릴 때는 저희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닐 거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나한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친엄마를 찾겠다고 집을 나간 적도 있어요. 물론 대문을 나서기도 전에 태권도 학원에서 돌아오던 작은 오빠한테 붙잡혀서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요. 그 일이 있고 엄마는 전보다 제게 유해지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빠나 오빠들에 비하면 여전히 엄격한 편이셨어요.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라도 제게 회초리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제가 멋대로 잘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들 내 자식이 예쁘지 않겠어요? 그래도 나중에 부모 품을 떠나 세상에 나갔을 때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온전한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회초리를 드는 거겠죠. 그래서 어릴 땐 비록 엄마한테 서운한 게 많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오히려 엄마한테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공부를 잘했던 오빠들처럼 저도 공부를 꽤 잘했어요. 고등학교도 이름 있는 외고에 진학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도 꽤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만 해도 주로 아이비리그나 서울대, 연고대, 그 밖에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합격은 했지만
다니지는 않았으니까요. 그 일로 온 집안이 난리가 났었어요. 너 제정신이야? 이미 합격까지 한 대학을 왜 안 가겠다는 거야? 엄마, 나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야. 순간 기분에 휘말려서 섣불리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 좀 믿어줘. 그러자 엄마는 화살을 아빠한테 돌렸어요. 이게 다 당신 탓이야. 아니, 그게 왜 나 탓이야? 내가 뭘 했다고? 몰라서 물어? 멀쩡하다 내가 유럽 여행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변한 거 아니야. 아직 성인도 안 된 애를 왜 혼자 유럽 여행은 보내서 헛바람이 들게 하냐고. 당신이 정원이를 보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란 말이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엄마가 다그치자 아빠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괜히 저 때문에 아빠만 곤란한 처지가 된 거였죠. 아빠는 제가 대학에 합격하자 합격 선물로 유럽 여행을 보내주셨어요. 처음부터 여행을 보내주시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보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부모님한테 의존하고 살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배낭을 메고 직접 숙소를 찾고 환전을 하고 현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매일매일이 미션을 완수하는 기분이었어요. 3년간의 수험 생활에서 벗어나 머리를 식히려고 했던 계획과는 달리 전보다 더 생각해야 할 것도 많고 고민도 늘어갔어요. 하지만 그런 만큼 상대적으로 자존감과 독립심도 높아지더라고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냈을 때 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러던 차에 세계 각국의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강의실에서 하는 공부도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럴 시간에 차라리 현장에서 부딪혀가면서 배우고 싶어서 기껏 들어간 대학을 포기하게 되었죠. 대학은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가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대학이라는 타이틀 없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유럽 배낭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부모님께 이런 제 뜻을 밝혔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반대가 심했는데 엄마는 특히 더했어요. 한 달 이상 대학 포기 문제로 부모님과 말씨름을 했고 결국엔 부모님이 제 뜻을 받아들이셨어요. 물론 단서는 있었죠. 좋아, 이번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기간은 딱 2년이야. 아들 군대 보내는 셈 치고 시간 주는 거니까 그 안에 승부를 봐. 대신에 해보고 안 되면 바로 수능 준비하는 거야. 그땐 찍소리 말고 엄마 말 듣는 거다. 2년 동안 창업을 하고 승부를 낸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일단 사업을 하려면 창업자금을 모아야 하고 그러려면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창업자금을 모아도 창업을 했다고 해서 바로 수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촉박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돈을 벌면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자 싶었죠. 1년간은 밤낮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창업자금을 모았어요. 물론 제가 하려는 사업이 창업자금이 그리 많이 드는 일은 아니어서 1년 정도 돈을 모으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처음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적은 투자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한마디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시작은 벨기에 여행 중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제가 손톱깎이로 손톱을 깎고 있었는데 그걸 본 캐나다 친구가 그건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당시 제가 쓰고 있던 손톱깎이는 한국인이라면 다들 아는 한국 브랜드 제품이었는데 그게 해외에 수출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라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이베이에서 검색을 해봐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녁 때쯤 그 친구가 이베이에서 같은 손톱깎이를 찾았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때 친구를 따라 이베이에서 한국 제품을 검색해 보았더니 많지는 않아도 몇몇 가지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틈새 시장도 뚫는 사람들이 다 있구나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이게 제 운명을 바꾸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질 좋은 제품이지만 판로를 못 찾아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해외 시장에 연결하는 마케터가 돼야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시장조사 차원에서 몇 가지 한국 제품을 이베이에 올렸어요. 다 제가 써보고 고른 제품들이라 제품의 질은 보장할 수 있는 제품들이었죠. 낚시도 그렇지만 첫 입질이 올 때까지가 무척 초조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사이트에 제품을 올려두고 매 시간마다 클릭을 해보곤 했어요. 처음엔 별 반응이 없었는데 한 열흘쯤 지났을까요? 한두 개씩 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가지 특정 제품이 입소문을 타고 꾸준히 팔리기 시작했어요. 이후로도 여러 제품을 사이트에 등록하고 거기서 또 인기 상품이 생겨나기를 반복하는 동안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모은 창업자금으로 본격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한 해외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영업 비밀이라서 자세한 설명은 해드릴 수 없지만 플랫폼이 많아질수록 마케팅의 방식을 달리하면서 판매 실적을 늘려갔고 회사 직원 충원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엔 내 방에서 컴퓨터 한 대를 놓고 시작했던 사업이 지금은 번듯한 사무실에서 직원을 두고 회사 대표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비록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직원들 중에는 한국 명문대 졸업생도 있고 해외 명문대를 나온 사람도 있어요. 물론 고졸 출신도 있고요. 대표인 제가 고졸이다 보니 딱히 학력은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일 잘하면 그걸로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또래 친구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성공을 맛보자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린 나이부터 일에만 빠져 살다 보니 내 자신을 챙기지 못했던 거예요.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채 일에만 빠져 살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공황장애로 인해 한순간에 일상이 셧다운 돼버렸지 뭐예요. 당시 큰오빠가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는데 제 상태를 보더니 대학 선배인 정신과 전문의한테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이럴 땐 혼자 끙끙 싸매지 말고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게 낫다면서요. 그렇게 큰오빠 손에 이끌려 상담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때 제 담당 선생님이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어요. 큰오빠 대학 선배라서 저와는 나이 차이가 꽤 났지만 대화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가치관이 비슷했어요. 그래도 처음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한 건 아니고 착실하게 2년 가까이 상담 치료를 받았고 상담을 마치고 1년 이상 지난 뒤에야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것도 저희 오빠가 근무하는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재회를 하면서 그렇게 되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호감은 있었지만 바로 사귀지 않고 거리를 뒀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정신과 상담을 받는 환자 중에는 자신의 담당의에게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사랑이랑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스스로 거리를 두고 마음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러다 우연까지 겹치자 바로 사귀게 된 거예요. 2년 가까이 남편한테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깨닫게 된 건 정신건강을 지키는 게 매일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정신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도 줄이고 강제적으로라도 쉬는 시간을 갖곤 했어요. 내 인생의 1순위를 일이 아닌 내 자신으로 바꾸자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대학 진학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수능 시험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공부에서 오래 손을 떼서 그런지 고등학생 때만큼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꽤 괜찮은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반년 정도 일과 공부를 병행한 끝에 저는 서울에 위치한 모 대학 심리학과에 합격했어요. 예전에 합격했던 학교에 비하면 많이 처지는 학교긴 했지만 제가 원하는 과에 합격했기 때문에 나름 만족했어요. 물론 저희 엄마는 재수를 강요하셨지만요. 엄마, 나 대학 졸업장이 필요해서 대학 가는 거 아니야. 그 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필요해서 그런 거지. 엄마가 자꾸 이러면 나 이번에도 대학 포기하는 수가 있어. 어떻게 할까? 이 대학이라도 갈까? 아니면 그냥 고졸로 남을까? 반협박에 가까운 말에 엄마는 한숨을 몰아쉬고는 네 멋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사실 당시에 제가 걱정하던 부분은 엄마의 반대가 아니라 제가 운영하던 사업체였어요. 아무래도 학교에 다니면서는 전처럼 회사 운영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렇다고 직원들한테만 맡기기도 힘들어서 회사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거래처 사장님이 저희 회사에 관심을 보이셔서 적당한 가격에 고용 승계까지 약속받고 넘길 수 있었어요. 제 청춘을 함께 해온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니 한동안은 속옷을 안 입은 것처럼 허전하고 괜히 불안했어요. 남편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학교 생활에 열중하다 보면 차츰 나아질 거라고 하더군요. 그건 남편 말이 맞았어요. 3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어린 동생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조별 과제를 하면서 경쟁을 하다 보니 반년쯤 지나자 회사 일보다는 내 학점 챙기는 게 더 혈안이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2학년에 올라가자 남편이 은근슬쩍 결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저도 어차피 할 결혼이라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자고 했어요. 다만 제가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방학 기간에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여름과 겨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기에 겨울에 하기로 했어요. 여름엔 땀 때문에 화장도 흘러내리고 이래저래 힘드니까요. 우리끼리는 이렇게 대략적인 계획까지 세운 상황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실 거라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집을 방문한 채 남편을 본 부모님은 나이 차이가 좀 나서 놀라기는 하셨지만 오히려 그래서 한성격하는 딸을 잘 잡아줄 것 같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음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갈 차례였는데 거기서 복병을 만났지 뭐예요. 그건 바로 저희 시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고졸이란 거네. 네? 물론 졸업장은 고등학교 것까지 있긴 하지만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니야. 남들 대학에 들어갈 땐 못 가고 28이나 먹고서야 대학교에 가는 거니까. 한마디로 졸업장은 없다는 얘기잖아. 안 그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대학 졸업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정말 아버님의 의중이 궁금해서 물은 말이었는데 저희 그런 질문이 아버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내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다는 대학을, 그것도 의대를 나온 의사인데 마누라가 되겠다는 사람이 고졸인 게 아무렇지도 않단 거야?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예전으로 치면 열쇠를 3개는 가지고 와야 혼인이 가능한 상대라고. 28이면 세상 물정 모를 나이도 아닌데 어디서 그런 철딱서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됐고, 더 들어볼 필요도 없어. 난 이 결혼 반대다. 그쪽도 그렇게 알고 일찌감치 다른 사람 찾아봐.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저는 안 된다고 못을 박으시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 바람에 당황한 남편과 어머님은 어쩔 줄 몰라 했죠. 어머님은 그래도 집에 온 손님인데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야지 않겠냐고 하셨지만 그 바람에 아버님은 제 앞에서 어머님께 핀잔을 주셨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내 며느리가 될 사람도 아닌데 왜 내 집에서 밥을 먹여? 당신이 본 돈으로 차린 밥상이야? 왜 당신 멋대로 밥을 주네 마네 하냐고. 당신도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방에 들어가서 TV나 봐. 괜히 가장이 하는 일에 토달고 끼어들지 말고. 저 때문에 아버님한테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듣게 된 어머님께 죄송해서 그날은 조용히 시댁에서 나왔어요. 막상 나오고 보니 정말 열받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연신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대접은 받아본 적이 없던 터라 충격이 엄청났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가시지 않아서 엄마한테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고자질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봐. 네가 처음에 합격한 그 대학만 들어갔어도 그 집에서 그딴 소리를 들었겠니? 그러게, 왜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수모를 당해? 엄마는 마치 자신이 봉변을 당한 것처럼 엄청 분해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 될 사람이 인사를 간 건데 그렇게 몰상식적으로 대할 수가 있니? 예, 차라리 잘 됐다. 그런 인간을 시아버지로 모시고 살 바에야 이 결혼 안 하는 게 나아. 이젠 그쪽이 좋다고 해도 내가 반대다. 어디 감히 내 딸한테 그딴 짓을 해? 의사? 아이고, 내 아들도 의사지만 난 내 며느리 들일 때 그런 짓 안 했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해? 자기 아들이 의사면 뭐해? 고작 페이닥터인데. 내 딸이 연간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의사 월급은 3발의 피라고. 그런데 어디서 잘난 척이야? 엄마는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으셨는지 한참을 열을 내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니까 이상하게 기분은 좋은 거 있죠. 집에서는 늘 저한테 잔소리만 하는 엄마였지만 그래도 내 새끼 건드는 놈한테는 이렇게 열을 내주시니 진짜 내 엄마가 맞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뜬금없이 시아버지가 제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전과는 달리 무척이나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시면서 말이에요. 며느라, 그날은 내가 말이 좀 과했지? 나이가 드니까 가끔 사리 분별이 안 되는구나. 그날 일은 나도 유감이라 생각한다. 그러니 마음에 담지 말고 털어버리렴. 아, 이번 주 토요일에 상훈이랑 같이 집에 좀 들러라. 네 시어머니가 넣어준다고 한우 갈비찜을 한다더구나. 그럼 그렇게 알고 끊으마.
아버님이 자신이 할 말만 하시고는 급하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모르긴 해도 제가 거절을 할까봐 일부러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뭐? 유감이라고요? 이게 무슨 개벽다귀 같은 소리래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전화해 아버님하고 있었던 일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도 알려주었죠. 남편은 정신과 전문의답게 요령껏 제 감정이 수그러질 때까지 성심성의껏 달래주었어요. 남편 잘못이 아닌 건 알지만 내가 자기 아빠한테 받은 상처에 대해 아들인 죄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라는 생각으로 벌인 일이었지만 화가 풀리고 나니 조금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남편 목소리만 들어도 지금 남편 표정이 어떤지 훤히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혹여 이 결혼 못한다고 나자빠질 줄 모를 어린애인 마음 달래주느라 전전긍긍하는 노총각의 애타는 마음도 느껴졌어요. 비록 시아버지한테는 감정이 좋지 않았지만 남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버님을 찾아뵙고 나서 이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 주 주말 시댁에 갔더니 아버님이 이전과는 달리 180도 변해서는 제게 무척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심정의 변화를 일으킨 이유가 뭐였는지 몰랐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내가 병원 차려주겠다고 한 얘기를 했었다 이거지?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확 달라지신 거고? 미안해. 그때는 아버지가 당신한테 함부로 하신 거에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털어놓은 거야. 이렇게까지 확 변할 줄은 몰랐지만. 사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런 약속을 했어요. 신혼집은 남편이 마련하고 대신 저는 남편 병원을 차려주겠다고요. 제가 학교에 다녀야 해서 한동안 돈벌이를 못하게 될 테니 내가 차려주는 병원에서 당신이 벌어서 생활비를 대라고 말이죠. 일종의 투자이기도 하고 제 자존심의 표현이기도 했어요. 저는 데이트를 할 때도 그랬지만 남자라고 해서 데이트 비용을 다 대고 결혼할 때도 집까지 혼자 부담하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함께 살자고 결혼을 하는 건데 한 사람만 독박을 쓰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대신 집안일도 남자 여자가 공평하게 하자는 게 제 요구였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러니까 의사 남편을 얻느라 병원을 혼수로 해간 게 아니라 남편과 동등한 결혼 비용을 댄 거고 그 비용으로 병원을 차린 것 뿐이었어요. 다행히도 정신과는 다른 과에 비해 개원할 때 돈이 덜 들기도 해서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딱히 시부모님 앞에서 생색을 내지 않았던 건데 남편이 저 대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덕에 아버님은 혼수로 병원까지 해온 며느리를 아주 흡족해 하셨고 상견례 때에도 저희 부모님께 고개 숙여 사과를 할 정도로 어떻게든 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때는 아버님이 왜 이렇게 돌변했는지 몰랐기 때문에 저도 그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결혼을 했고 결혼하고 2달쯤 지났을 무렵 시댁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분명 저희 아버님이 차남이라고 알고 있는데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제사를 저희 어머님이 지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큰어머님이 오셔서 제사 음식 만드는 걸 돕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삿날에는 큰집 식구들 중 그 누구도 오지 않았거든요. 시집 오고 첫 제사라서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어머님과 함께 재래시장에 가서 제수용품과 각종 재료를 사고 제사 당일엔 아침부터 어머님을 도와
제사 음식 준비를 했던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죠.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한테 물었더니 별일 아니다라는 듯이 그러는 거예요. 큰어머니가 기독교 신자시거든. 큰아버지는 결혼하고부터 같이 교회에 나가신다나 봐. 아니, 그런다고 자기 부모 제사에도 안 와? 와서 절은 안 하더라도 음식도 같이 만들고 상도 같이 차려야지. 얘기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장남이라고 큰 집에 땅도 더 주고 상가까지 주셨다던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럼 앞으로도 제사는 나랑 어머님이랑 둘이서 지내야 하는 거야? 40년 가깝게 그래 왔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되겠지? 할머니 제사 지낸 지 39년인가 됐고 할아버지는 10년 조금 넘었으니까. 아니다. 설이랑 추석날 차례 지내는 것까지 하면 40년이 넘게 제사를 지낸 셈인가? 와, 그러고 보니 오래 하긴 했네. 자기 힘들면 앞으로 나도 많이 도울게. 뭐?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기가 돕고 안 돕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40년 가까이 어머님 혼자 제사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아버님이랑 당신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1년에 제사 2번에 설 추석까지 총 4번을 혼자 일하시는데도 이 집안 남자들 진짜 최악이네? 그래 놓고 뭐? 도와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자기야, 따지고 보면 어머님이랑 나는 남의 집 자식이야. 이 집 어른들 제사를 왜 남의 집 자식들이 지내야 돼? 제사를 지내려면 아버님이랑 당신이 준비해서 지내야지. 안 그래? 그제야 남편은 몰랐던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사람처럼 꽤나 놀라는 것 같았어요. 당신 말을 듣고 보니 그렇네. 그리고 큰아버님도 그래. 아니, 유산은 자기들이 많이 받아놓고 왜 장남 몫의 일은 어머님이랑 내가 해야 돼?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설마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제사까지 나보고 지내라고 하는 건 아니지? 내가 미리 말하지만 난 절대 안 해. 억만금을 줘도 난 절대 안 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불합리한 처사였어요. 39년 동안 혼자 그 일을 다해오신 어머님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마음과 미련하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저로서는 어머님이 왜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어머님께 넌지시 제사 문제에 대해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시집와서 한 몇 년 시집에서 함께 사셨는데 그때 저희 시할머니한테 구박을 많이 받으셨대요. 친정이 변변찮아서 혼수가 형편없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때 시할아버지께서 시할머니 몰래 많이 저희 어머님을 도와주시고 위로도 해주셨던가 봐요. 가끔은 가족들 몰래 썬배 과자도 사다 주시고 용돈도 주시곤 했다더군요. 그런데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맏며느리인 큰어머니께서 자기는 기독교 신자라 제사는 못 지낸다고 못을 박자 시할아버지께서 많이 서운해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제사를 지내드렸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그럼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땅이랑 상가를 큰아버님한테 주실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주셨어야죠. 안 그런가요? 당신 제사밥 차려주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고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어머님, 그럼 이렇게 해요. 내년이면 제사 지내오신 지 40년 되는 해잖아요. 어머님도 몇 년 뒤면 칠순인데 이젠 힘도 붙이실 테고 제사는 내년까지만 지내고 시제 올려요. 저희 친정도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시제 올려서 지금은 제사 안 지내거든요. 글쎄다. 네 시아버지가 그러라고 할지 모르겠구나. 하긴 나도 이젠 예전 같지 않아서 장 보고 음식하고 제기 닦고 나르는 것까지
힘에 부치긴 하더라. 이번엔 그래도 네가 있어서 그나마 편했던 거고 네 말대로 한번 얘기라도 해봐야겠다. 하지만 제사 문제는 어머님과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말도 안 된다고 펄펄 뛰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되고 안 되고는 일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입만 가지고 생색내는 사람이 정할 일이 아닌 거니까요. 시간은 흘러 이듬해 제가 시집오고 두 번째 시할머니 제사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필 그 무렵 어머님이 허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지 뭐예요. 어머님이 다치신 건 안 됐지만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허리 핑계로 이번 제사는 안 지내도 되게 됐으니까요. 설마 아버님이 허리 다쳐서 입원해 있는 어머님한테 제사 음식하라고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엔 아무 걱정 마시고 병원에서 며칠 더 푹 쉬세요. 제가 저의 오빠한테 말해서 아버님께는 많이 위중한 것처럼 해달라고 할 테니까요. 그래도 제사를 안 지내는 건 마음에 걸리는데 어머님,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했어요. 그렇게 제사가 중요하면 아버님이 음식을 사서라도 지내시겠죠. 그 정도도 안 하신다면 그런 제사 안 지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혼자 제사 음식을 만들 수도 없고 어쩌겠어요? 이번 제사는 물 건너 간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은 TV나 보시고 쉬세요. 제 말에 어머님도 조금은 안심하는 듯 보였어요. 어머님 저녁 식사까지 챙겨드리고 병원을 나선 저는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무래도 이번 제사는 못 지내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대뜸 저보고 혼자 음식을 하라시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도 안 계시는데 제가 무슨 수로 제사 음식을 만들어요. 저 못해요. 그러자 아버님이 버럭 화를 내시며 해보지도 않고 왜 못한다는 소리를 하냐고 되려 화를 내시는 거 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이번에야말로 제사를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끊고는 큰아버님께 전화를 했어요. 이번 제사가 마지막 제사가 될 테니까 이번만큼은 큰어머님이랑 함께 저희 시댁으로 와달라고 말이죠. 처음엔 대답을 망설이시던 큰아버님은 어머님이 허리를 다치셔서 제가 음식 준비를 할 거라고도 덧붙였더니 미안하셨는지 밤에 들르시겠다고 하시더군요. 큰아버님의 확답을 들은 저는 아버님께 다시 전화해 음식은 집에서 준비해서 밤에 시댁으로 가져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사 당일 저는 마트에 가서 모듬전 한 팩과 술이랑 초, 그 밖에 제수용품을 사곤 아파트 상가에 있는 반찬 가게에 가서 나물도 3가지 샀어요. 탕 대신 쓸 소고기 묵국도 샀고요. 그렇게 시판 음식으로 제사 준비를 마친 저는 막 퇴근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곤 차 안에서 이번 제사가 마지막 제사가 될 거라는 것과 큰아버지 내외도 오늘 제사에 오실 거라고 미리 얘기해 두었어요. 남편도 제 얘기를 듣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막상 시댁에 도착해 보니 어머님이 주방에서 제기를 닦고 계시지 뭐예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아니, 왜 벌써 퇴원하셨어요? 네 시아버지가 너 혼자 제사 준비한다고 전화했길래 왔어. 세상에, 이 음식을 혼자 다 한 거니? 세상에. 그때였어요. 아버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제가 가져간 음식을 보시고는 그거 봐라. 하면 다 하잖니? 이까짓 거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는 소리를 해. 그래도 안심이다. 네 시어머니 죽고 나도 제사 걱정은 안 해도 되니 말이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어떻게 어머님 앞에서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나 생각됐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옆에서 저랑 같이 음식을 제 귀에 옮기던 남편이 버럭 소리 질렀어요. 아버지,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40년 동안 어머니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서 이젠 내 아내한테까지 그 고생을 시키겠다고요? 누구 맘대로요? 저는 절대 이 사람한테 제사니 명절 차례니 지내라고 안 할 거예요. 오늘 이후 어머니도 제 아내도 더는 제사 안 지낼 거라고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부모님은 소중하고 아내와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으세요? 어떻게 허리까지 다친 어머니를 불러 일을 시키세요? 그러고도 아버지가 남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편은 꽉 찐 주명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어요. 그런데도 아버님은 별일 아니다른 듯이 핑계를 대셨어요. 누구는 제사를 지내고 싶어 그러냐? 형이랑 형수님이 종교적인 이유로 제사는 못 지낸다고 하니까 어쩌겠냐? 땅이고 상가고 다 형이 받았는데 내 손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이 제사까지 떠안게 된 거 아니냐? 따지고 보면 내가 제일 큰 피해자야. 그때였어요. 막 현관으로 들어서던 큰어머님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받아치셨어요. 어디서 거짓말이에요? 누가 땅이랑 상가를 받아요? 세상에 어쩜 그런 거짓말을 눈도 깜빡 않고 해요. 아버님 돌아계실 때 제사밥 챙겨줄 둘째 며느리한테 땅이고 상가고 다 주신다고 유언 남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서가 그동안 고생한 것도 있고 해서 상속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안 냈어요. 그런데 뭐가 어쩌고 저째요? 그래 이놈아. 네 놈이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어떻게 형제도 속이고 네 가족도 속일 수가 있냐? 네가 이런 짓을 한 줄 알았으면 진작에 소송 내서 우리 몫을 찾아왔을 거야. 저런 걸 동생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았다니. 아이고, 재수씨. 보아하니 재수씨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재수씨 목 찾으세요. 저 벼락 맞을 놈한테 뺏기지 마시고 재수씨 이름으로 명의 이전하시라고요. 필요하다면 내가 법정에 가서 증언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아버님은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10년 넘게 모든 가족을 속이고 자신 혼자 유산을 독차지했던 사실이 밝혀졌으니 누가 아버님을 상대해 주겠어요. 결국 어머님은 아버님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셨고 큰아버님의 증언 덕분에 어머님은 어머님이 받아야 할 몫의 유산을 받으셨어요. 거기다 아버님 소유의 재산도 분할받으셨어요. 남의 노력을 이용해 자기 배만 불렀던 아버님은 아내한테는 황혼이혼을 당하고 형과는 절연당하고 하나뿐인 자식한테도 절연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혼자 남겨지셨어요. 어머님과 이혼을 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툭하면 술에 취해 어머님 댁에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이혼은 안 된다고 악을 쓰다가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으셨어요. 당연히 얼마 전에 태어난 손주 얼굴도 못 보게 되셨고요. 이런 아버님을 보면 저는 마이클 타이슨이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링 위에 올라가 처맞기 전에는. 이미 링 위에서 장렬하게 맞고 쓰러지신 아버님께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바랄 뿐입니다. 제사, 오랜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의 희생이 심해지는 건 당연히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정작 조상 덕분 사람들은 명절에도 해외에 있다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